얘는 내가 노망났니? 내가 쟤한테 아파트를 왜 주냐? 이식만 받고 재산은 다 너한테 줄 거다.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기 딱 10분 전 믿었던 시어머니와 동서가 뒤에서 나누는 이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시어머니에게 뼈 때리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어머님,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동서한테 신장 떼어달라고 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숨줄을 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며느리와 남겨진 시댁 식구들의 처절한 비명소리.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대학병원 이식센터 병동. 그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복도는 숨막힐 듯 고요합니다. 그 정막 속에 한 여자가 침대에 힘없이 걸터 앉아 있는데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 마치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만 같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죠. 이 여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32살의 이지아 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5년 동안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보지 못하고 오직 살림만 하며 시어머니를 모셔온 그야말로 이 시대의 보기 드문 현모양처라고 할 수 있어요. 지아 씨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결단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만성신부전으로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기로 한 것이죠. 남편도 아니고 친정 엄마도 아닌 시어머니를 위해 배에 칼을 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지아 씨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리고 그동안 모진 구박 속에서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무서운 수술대 위에 오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수술 예정 시간까지는 이제 고작 1시간 남짓 남았는데 곁을 지켜줘야 할 남편 민석은 회사에 급한 일이 터졌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지아 씨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지아 씨는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야겠다 싶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죠.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시어머니 김말자 씨가 입원해 있는 1인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수술 직전이라 어머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마음을 다잡으려던 지아 씨는 무심코 발길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지아 씨의 발목을 낚아채듯 붙잡아 세웁니다. 고개를 살짝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 침대 옆에 동서 최수진이 얄미운 표정으로 앉아 속닥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최수진이 누구냐 하면 약사라는 이유 하나로 시어머니가 금지옥엽 떠받드는 둘째 며느리인데 형님인 지아 씨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무시해온 인물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왔나 싶어 지아 씨가 막 들어가려던 찰나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아 씨의 귀를 의심케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그 강남 아파트 형님 주실 거예요? 그거 원래 저희 주시기로 했잖아요. 저 약국 개원할 때 보태주신다고 해놓고선. 이 말을 들은 지아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며칠 전 눈물을 흘리며 지아 씨의 두 손을 잡고 약속했었거든요. 네가 날 살려주면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잊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네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지아 씨는 그 아파트가 탐나서가 아니라 드디어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준다는 생각에 감동해 수술을 결심했던 것인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대답은 지아 씨의 영혼마저 짓밟아버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던 시어머니 김말자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얘는
내가 노망났니? 멀쩡한 내 재산을 그 식모 같은 년한테 왜 줘? 수술만 끝나면 입 싹 닦을 거다. 세상에, 이게 사람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지아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지난 5년간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견디며 식모처럼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래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니까 살려야 한다는 일말의 효심과 연민으로 버텨왔던 그 모든 시간이 식모 같은 년이라는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아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김말자가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걔 명의가 뭔지도 모르는 멍청한 년이야. 내 목숨줄 붙여놓고 나면 나중에 핑계대서 너희한테 증여할 테니까 걱정 마라. 두 여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병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데 지아 씨는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낸 지아 씨는 녹음 버튼을 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순하고 착해 빠졌던 며느리 이지아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눈물 대신 서늘한 도끼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그때 녹음되고 있는 휴대폰 속으로 동서수진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수진이 자기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하긴 형님은 어차피 집에서 노니까 장기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호호. 여기까지 들은 지아 씨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고 그 눈빛은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명확한 사리와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아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빨랐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수술실이 아닌 간호스테이션, 바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있는 곳이었죠.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간호사들을 뒤로하고 코디네이터 앞에 선 지아 씨는 방금 녹음한 파일을 재생해 들려주었는데 그 적나라한 대화 내용에 코디네이터와 간호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아 씨는 아주 침착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증 대상자의 강압과 기망에 의한 이식 결정이었으므로 지금 즉시 기증 의사를 철회합니다. 법적으로 기증자가 수술 직전이라도 의사를 철회하면 수술은 절대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지아 씨도 알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기증 철회서를 작성해 내려갔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그 순간 5년 동안 그녀를 옥죄고 있던 착한 며느리라는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볼펜을 내려놓은 지아 씨는 멍하니 서 있는 간호사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지막 부탁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아주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살짝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지아 씨가 부탁했어요. 저기 503호 김말자 환자한테 전해주세요. 그깟 아파트 필요 없으니 끔찍하게 아끼는 동서한테 신장 떼어달라고 하시라고요. 지아 씨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환자복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춥기는커녕 가슴속 채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택시 창가에 기대어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는 지아 씨의 표정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찾았다는 듯 자유로워 보였죠. 자, 이제 병원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아 씨가 떠나고 정확히 10분 뒤 이동 카트를 끌고 온 김 간호사가 김말자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말자와 최수진은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파트를 지켰다는 생각에 히히덕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그 꼴이 가관도 아니었죠. 김 간호사는 방금 지아 씨가 들려준 녹음 파일 내용까지 전해 들은 터라 이 모녀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김 간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무심하게 차트를 넘기며 입을 뗐는데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수술 취소됐습니다. 며느님이 방금 이식 철에서 쓰고 퇴원하셨거든요. 순간 병실 안에 흐르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김말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김말자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리자 김 간호사는 쐐기를 박듯 지아 씨가 남긴 말을 그대로, 아니 약간의 감정을 더해 아주 맛깔나게 전달해 주었죠. 친절한 듯 하면서도 비웃음이 섞인 말투로 김 간호사가 전했습니다. 아, 그리고 전해달라시던데요? 아파트는 둘째 며느님 주시고 신장도 그토록 아끼시는 둘째 며느님한테 받으시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말자의 얼굴은 붉게 터질 듯이 변했고 옆에 있던 수진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깨달은 김말자는 비명을 지르며 꽂혀있던 링거줄을 잡아뜯기 시작했죠. 뭐라고? 걔가 어딜까? 당장 잡아와. 내 아들한테 전화해. 당장 그년 머리채 끌고 오라고 해.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료진들이 달려와 발광하는 김말자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지아 씨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 멀리 날아가고 있었죠. 김말자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도 한번 돌아선 지아 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된 김말자의 절규만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지아 씨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술을 결심했을까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려면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봐야 하는데 지아 씨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겪은 5년이란 시간은 말 그대로 눈물과 인내로 얼룩진 세월이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풍경은 늘 한결같아서 새벽부터 일어나 허리가 끊어져라 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며 수백 개의 전을 부치는 건 오로지 지아 씨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약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된 동서 최수진은 어땠을까요? 늘 당직이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말끔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얄밉게 인사만 하곤 했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과일 하나 깎지 않아도 시어머니 김말자는 동서를 보며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며 치켜세우기 바빴습니다. 부엌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설거지하는 지아 씨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수 꽂는 목소리가 들려오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이런 거라도 해야 밥값 하는 거라며 전문직 며느리 발가락 때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지아 씨는 묵묵히 참아냈죠. 남편 민석 씨가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에게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남편의 옷소매를 잡고 말린 건 지아 씨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바보 같은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는데 평소 건강을 자부하던 시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위중해 당장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고 가장 먼저 혈육인 아들 민석 씨가 검사를 받았지만 야속하게도 조직이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며느리와 시동생 민호뿐이었는데 그때 그 잘난 사자 직업 가진 동서 부부의 태도는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전문직이라 몸이 상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펄쩍 뛰었죠. 결국 등 떠밀리듯 검사를 받은 건 지아 씨였고 운명의 장난처럼 지아 씨의 심장은 시어머니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동서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형님은 어차피 집안일만 하니까 회복할 시간도 많지 않냐며 은근슬쩍 희생을 강요해 지아 씨의 말문을 막히게 했죠. 망설이는 지아 씨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은 건 바로 시어머니의 눈물 연기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는 지아 씨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었죠. 네가 날 살려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네 명의로 해주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이걸로 다 갚으마. 이제 너는 내 진짜 딸이다 하면서요. 지아 씨는 그 눈물을 믿고 싶었고 아니 그토록 갈구하던 인정과 사랑을 이걸로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자신을 그저 쓰다 버릴 부속품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지아 씨가 느낀 배신감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아 씨가 떠나고 난 뒤 회사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온 남편 민석 씨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아내의 얼굴을 볼 생각에 미소까지 짓던 민석 씨는 간호스테이션 앞을 지나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담당 간호사였던 김 간호사가 민석 씨를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민석 씨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더니 이내 붉은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죠. 어머니와 재수 씨가 아내를 두고 어떤 작당 모의를 했는지,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병원을 뛰쳐나갔는지 김 간호사는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전해주었으니까요. 민석 씨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하다가 곧장 어머니의 병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난 뒤라 링거줄은 엉켜 있고 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고 있었으며 동서 수지는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들이 들어오자 김말자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대뜸 며느리 욕부터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저런 못돼 먹은 년을 데려와서 내 명주를 끊어놓느냐며 악을 쓰는 어머니를 보며 민석 씨는 평생 참아왔던 효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어머니를 노려보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지아한테 그래? 걔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들의 서슬퍼런 고함에 김말자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서 수진이 슬그머니 나서서 형님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민석 씨의 불호령에 입도 뻥끗 못하고 뒤로 물러나야 했죠. 민석 씨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역겨움을 느꼈고 아내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춥고 무서울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아니 이제는 남보다 못한 그 노인에게 절연을 선언했어요. 이제 엄마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당신 첫째 아들 며느리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민석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뛰쳐나왔는데 등 뒤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민석 씨는 핸들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라서 아내를 그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불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감싸 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 민석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달려가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고 차가운 아내의 몸이 자신의 품 안에서 바스라질 것만 같아 더욱 세게 놓치지 않겠다는 듯 꽉 껴안았죠. 지아 씨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민석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목덜미를 적시자 멍하니 있던 지아 씨의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왔고 오히려 덤덤한 표정으로 남편의 등을 토닥이는 건 지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 힘조차 화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죠. 지아 씨가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진짜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 진짜 그 사람들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 나 이제 홀가분해.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마음을 추스르던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민석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는데 그 끈질긴 집착에 치를 떨며 민석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받지 말까 하다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끝을 맺어야겠다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반성이나 사과가 아닌 여전한 탐욕과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화기 너머 긴 말자가 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걔 옆에 있지? 당장 받고. 내가 홧김에 한 소린데 그걸 못 참고 도망을 쳐? 당장 머리끄댕이 잡고 병원으로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석 씨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마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스피커폰을 켜서 지아 씨도 들을 수 있게 한 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찾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입니다. 이사 갈 거고 번호도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김말자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지만 민석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대신해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름을 담아 통쾌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고 뼈저린 팩트 폭격을 날려준 것이죠. 민석 씨가 비웃음을 섞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신장이 필요하면 재수 씨한테 달라고 하세요. 끔찍하게 아끼는 며느리잖아요. 전문직 며느리 신장은 더 특별하겠죠. 민석 씨는 대꾸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망설임 없이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더니 두 손으로 힘을 주어 반으로 딱 소리나게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 딱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거실을 울렸는데 지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진짜 내 편이 되어 주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해방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커다란 이민 가방을 펼쳐놓고 필요한 옷가지와 생필품을 담는 손길이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손길이 빠르고 가벼웠는데 이 집과 가구, 이곳에 얽힌 모든 기억을 다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야반도주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험가들 같았죠.
지아 씨는 부엌으로 가서 아끼던 그릇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았고 민석 씨는 서재의 책들을 정리하니 어느새 거실 한가운데에는 짐 가방 2개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지아 씨는 텅 빈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지난 5년 신혼의 단꿈보다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이 더 많이 배어있는 공간이라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 두 사람은 낡은 차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곳이 어디든 지금 여기보다는 천국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부웅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펼쳐질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아 씨 부부가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덩그러니 남겨진 김말자의 병실은 그야말로 초상집보다 더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파트니 뭐니 하며 히히덕거렸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투석 기계를 몸에 달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김말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믿었던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렇게 매몰차게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 충격으로 혈압이 치솟아 모니터 경고음이 삐삐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급한 불은 껐지만 김말자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눈앞에 서 있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전문직 아들 내외 민호와 수진뿐이었습니다. 김말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핏기 없는 손을 뻗어 수진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듣는 사람의 간장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똑똑한 며느리 수진아, 너라도 검사 한번 받아보자. 혹시 모르잖니? 네가 나 좀 살려다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의 얼굴에서 그동안 김말자가 보아왔던 상냥하고 교양 있는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싸늘하게 굳어버린 수진의 눈빛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손익계산을 따지는 장사꾼의 눈이었죠. 수진은 잡힌 옷자락을 털어내며 쌀쌀맞게 대꾸했는데 그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며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음 달에 약국 개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약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신장 하나 떼주고 체력 딸려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전 못해요. 김말자는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고 시선을 돌려 이번에는 둘째 아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형보다 더 챙겨주고 전문직 회계사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키운 내 새끼니까 얘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말이죠. 하지만 민호 역시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오히려 형과 형수가 무책임하게 도망갔다며 툴툴거리기만 할 뿐 어머니의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튀면 다야? 엄마 그냥 투석 받으면서 기다려요. 뇌사자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되잖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버티라는 말이 김말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투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뇌사자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피마르는 일인지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하는 아들이 원수보다 더 밉게 느껴졌죠.
배신감에 치를 떨던 김말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바로 그놈의 아파트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평생을 살아온 그녀다운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초라한 승부수였죠. 김말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래. 신장 주면 강남 아파트, 그래. 그거 너희한테 준다니까? 당장 검사 받아. 그러자 수진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날렸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표독스러운지 김말자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듯 그동안 감춰왔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계산이 안 되세요? 신장 내주고 평생 골골대면서 그깟 낡은 아파트 하나 받는 게 무슨 이득이에요? 저희 갈게요. 수진과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고 닫힌 문 너머로 멀어지는 구두굽 소리만이 김말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뿐이었죠. 김말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떠받들던 사자 직업 가진 아들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돈 냄새를 맡고 붙어있던 거머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식모 취급하며 무시했던 큰 며느리 지아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위했던 유일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투석 부작용으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며 밤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김말자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지아의 이름이 터져나왔지만 그건 메아리 없는 허공의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한 지아 씨와 민석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남쪽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 내려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아 낡은 주택 월세방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밝아 보였죠. 지아 씨는 평소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이름도 소박하게 지안의 식탁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는 날도 있었지만 지아 씨의 손맛이 어디 보통인가요? 화려한 조미료 대신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든 반찬들은 금세 동네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엄마가 해준 집밥 맛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불 앞에 서서 지지고 볶느라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도 지아 씨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을 위해 일한다는 기쁨이 그녀를 춤추게 했으니까요. 민석 씨 역시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아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와이셔츠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며 배달까지 도맡아 하는 민석 씨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죠. 꼼꼼한 성격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좋은 재료를 싸게 들여오는 루트를 개척하면서 가게 매출은 날이 갈수록 쑥쑥 올랐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가게 마감을 마치고 두 사람은 늦은 저녁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화면 속 앵커의 심각한 목소리가 가게 안의 평화로운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무자격자에게 조제와 판매를 맡긴 혐의로 30대 회계사 약사 부부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익숙한 실루엣, 바로 수진과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무리하게 약국을 확장하려다 돈독이 올라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민석 씨는 숟가락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아 씨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남의 일 보듯 무심한 눈빛이었죠. 지아 씨는 리모컨을 들어 가차없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지아 씨가 밥 위에 김치를 올려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밥 식겠다. 얼른 먹고 자자. 내일 단체 주문 있어서 새벽에 나가야 해. 지아 씨의 눈빛은 이미 과거의 진흙탕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성공과 행복이라는 미래만을 향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는 굳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아 씨가 만든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탄사를 연발했죠. 며칠을 연달아 찾아와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어보던 그 손님이 마침내 지아 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정말 혼자 먹기 아깝습니다. 저랑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아니고 고작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다면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의 인생은 눈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피어올랐고 또 누군가의 인생은 시궁창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지아 씨와 김말자의 운명이 딱 그 꼴입니다. 먼저 우리의 주인공 지아 씨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의 중심가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꼭대기층, 널찍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표이사 집무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겨 단정하게 묶었고 몸에 딱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모습이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 흐릅니다. 늘 늘어난 티셔츠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붙이던 3년 전에 그 주눅든 며느리 이지아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거느린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지안의 식탁의 어엿한 CEO 이지아 대표입니다. 지아 씨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훤칠한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말끔한 수트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바로 남편 민석 씨입니다. 민석 씨 역시 아내를 도와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죠.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이자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어요. 민석 씨가 손에 든 태블릿 PC를 내려놓으며 환한 미소로 보고를 시작합니다. 대표님, 이번에 출시한 저염식 밀키트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 매출이 예상보다 2배나 더 나왔어요. 지아 씨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남편 앞에서도 마음껏 웃지 못했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무척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까지 생겨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 웃음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그야말로 돈, 명예, 사랑, 행복까지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인생 역전이라 할 수 있었죠. 지아 씨는 가끔 3년 전 그 병원 복도를 떠올리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악몽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잊게 해준 고마운 밑거름일 뿐입니다. 그날 병원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신장을 뺏기고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며 여전히 시댁의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죠. 이제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김말자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는커녕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가득한 단칸방 월세방이 지금 김말자가 사는 곳입니다. 방 한 구석에는 다 먹은 라면 용기와 약봉지가 굴러다니고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누워있는 김말자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로 처참합니다. 제때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 생활이 길어지면서 피부는 검게 변했고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에는 바늘 자국이 훈장처럼 덕지덕지 남아 있습니다. 그 잘난 아파트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던 둘째 며느리 수진이 무리하게 약국을 확장하다가 사기를 당했고 빚보증을 섰던 김말자의 아파트까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유분수지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 둘째 아들 내외의 욕심 때문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게다가 수진과 민호는 사기 사건 이후 서로 니 탓이라며 싸우다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감옥에 간에 만회하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으니 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있을 리가 없었죠. 간병인 하나 없이 홀로 투병 생활을 하는 김말자에게 남은 건 뼈에 사무치는 후회와 세상을 향한 원망뿐입니다. 김말자의 유일한 낙이라고는 낡은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것뿐인데요. 어느 날 아침 욱신거리는 팔을 주무르며 습관처럼 TV를 켠 김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여성 CEO의 인생 스토리라는 주제로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 속 주인공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우아하게 앉아 진행자와 대화를 나누는 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앉아있는 남자. 김말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TV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갑니다. 화면 하단에 뜨는 자막 지안의 식탁 대표 이지아, 본부장 박민석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김말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더듬으며 김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지아라고? 내 아들 민석이하고? 화면 속 지아는 자신이 알던 그 촌스럽고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업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은 김말자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진행자가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묻자 지아 씨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서기를 결심했고 남편의 헌신적인 지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말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라니 그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이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사고방식이 아주 기이하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김말자는 질투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그때 모질게 굴었으니까 오기가 생겨서 저렇게 성공한 거 아니냐. 결국 내가 쟤를 성공시킨 거나 다름없다는 기적의 논리 회로가 작동한 거죠. 게다가 화면 속 며느리는 저렇게나 번지르르하게 사는데 시어머니인 나는 이 골방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말자가 핏대를 세우며 혼자 소리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덕에 도끼 품어서 성공한 거면 은혜를 갚아야지. 시어머니는 굶어 죽어가는데 지들끼리 호의호식해? 어림없지. 김말자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동안 못 받은 대접을 받아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당연히 시어머니 병원비도 대주고 좋은 요양병원에도 보내줘야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염치라는 건 밥 말아먹은 지 오래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과 돈에 대한 집착만이 남은 늙은이의 망상이었습니다. 김말자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그나마 제일 멀쩡한 옷을 꺼내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지안의 식탁 본사 주소를 알아낸 그녀는 쌈짓돈을 털어 택시를 잡아탔죠. 택시 안에서 김말자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킵니다. 가서 큰 소리 좀 치고 눈물 좀 흘리면 마음 약한 민석이가 다시 받아주겠지. 지아 쟤도 방송 이미지 관리하려면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못하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드디어 회사 앞에 도착한 김말자는 고개를 한참이나 젖혀야 꼭대기가 보이는 으리으리한 빌딩 위용에 잠시 기가 죽었습니다.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엘리트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 들어서자 꼬질꼬질한 차림의 김말자는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며느리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약속을 잡으셨냐고 묻습니다. 김말자가 내가 시어머니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로비 안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들 민석이었어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직원들과 대화하며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번듯한지 김말자는 반가움과 동시에 억울함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제지하려는 순간 김말자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아들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들며 로비가 떠나가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석아, 내 아들 박민석, 엄마 왔다. 엄마가 여기 왔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말자에게 쏠리고 민석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늙고 병들어 있어 못 알아볼 뻔했지만 그 표독스러운 눈빛만큼은 여전했기에 민석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김말자는 아들의 싸늘한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 어미가 잘못했다. 응? 나 좀 살려다오. 나 죽게 생겼어.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하고 로비는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난 시장판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김말자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이 피해자인 양 악을 썼죠. 성공한 CEO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졌다는 걸 알리면 지아가 겁을 먹고 달려 나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아 씨가 등장했어요. 소란스러운 로비 상황을 보고받고 내려온 지아 씨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말자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천천히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김말자 앞으로 걸어갔죠. 그 당당한 기세에 눌려 울부짖던 김말자마저 잠시 입을 다물고 며느리를 올려다봤는데요. 지아 씨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서서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뗐습니다. 누구신데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시죠?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데요. 김말자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김말자가 지아 씨의 발목을 잡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벌 받을 년, 시어미를 모른 척해? 네가 배가 불렀구나. 방송 나가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자 지아 씨는 더럽다는 듯 발을 뒤로 빼며 아주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비수 같은 한마디를 날립니다.
3년 전 병실에서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을 그대로, 아니, 몇 배로 갚아주는 통쾌한 한 방이었죠. 지아 씨가 낮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3년 전 며느리 장기를 흥정 대상으로 삼고 아파트로 사기 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냥 업무 방해하고 계신 노인분일 뿐이에요. 지아 씨의 단호한 태도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고 민석 씨 역시 어머니가 아닌 아내의 곁에 서서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자신이 알던 순한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때를 쓴다고 통할 상대가 아님을 직감한 김말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자는 궁지에 몰리자 다시 아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민석 씨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민석아, 네 마누라가 독이 바짝 올랐구나. 그래도 넌 내 아들이잖아. 천륜이다, 천륜. 부모 자식 인연이 어디 그리 쉽게 끊어지더냐. 하지만 민석 씨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우유부단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잡힌 바지를 털어내며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슬픔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씻어내듯 아주 단호하고 매몰차게 쏘아붙였죠. 민석 씨가 보안 요원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륜이요? 그 천륜은 엄마가 먼저 가위로 싹둑 자르셨잖아요. 민석 씨의 말에 김말자는 할 말을 잃고 뻐끔거렸지만 민석 씨의 일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말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둘째 아들 내외 이야기를 꺼내며 확인 사살을 해버린 것이죠. 민석 씨가 비웃음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천륜, 동생네 부부한테 가서 찾으세요. 아, 거기도 사기치다 망해서 이혼 소송 중이라죠? 끼리끼리 잘들 해보세요. 민석 씨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김말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말자는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청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질질 끌려가는 김말자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입으로는 온갖 저주를 퍼붓다가 다시 애원을 하다가를 반복하며 추태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를 가만둘 줄 알아? 천벌 받을 거야. 민석아, 지아야, 나 좀 살려줘. 김말자의 처절한 비명이 회전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아 씨와 민석 씨는 그 뒷모습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들고 로비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지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두 사람의 단호한 대처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공과 사가 확실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표님의 모습에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마주 보았죠. 민석 씨의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해 보였습니다. 지아 씨가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신데 마음 아프지 않아? 민석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아니, 전혀.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썩은 살을 도려낸 기분이야. 우리 이제 진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당신이랑 우리 딸만 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 지아 씨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굳건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이 소동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한 끈으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즐긴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오롯이 서로를 위한 삶을 선택한 이 용기 있는 부부에게 이제 남은 건 꽃길뿐일 테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도착층에 멈춰 서고 문이 활짝 열리자 환한 빛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폭풍우가 한 차례 거세게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증명하듯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요양보호시설의 좁은 병실을 비추는 햇살은 희미하기만 한데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김말자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콧대 높던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는지 쪼그라든 어깨와 헝클어진 백발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 정도죠. 점심시간이 되어 간병인이 툭 던져주고 간 식판을 받아든 김말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립니다. 도시락 뚜껑에 선명하게 박힌 로고, 지안의 식탁, 사랑의 반찬 나눔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어요. 큰아들 내외와 연을 끊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욕심의 끝이 결국 버림받은 며느리가 적선하듯 보내준 공짜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된 것이니까요. 김말자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도 못하고 뚜껑에 적힌 지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자신이 발로 차버린 복덩어리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껍데기뿐인 전문직 며느리한테 홀려 모든 걸 잃은 노인의 후회가 병실 바닥을 적십니다. 지아, 지아야, 내가 죽일년이다. 네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죠. 옆 침대 할머니가 시끄럽다며 혀를 차지만 김말자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그 도시락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비참해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먹어야 하는 이 처지가 바로 그녀가 자초한 생지옥인 셈입니다. 장면은 서울의 번화가 뒷골목으로 바뀌어 지안의 식탁 가맹점 중 한 곳에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들어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무릎 나온 청바지를 입은 여자, 바로 수진입니다. 약사 면허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정지당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설거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본사 대표가 가맹점 점검을 나오는 날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게 문이 열리고 지아 씨가 직원들과 함께 들어오자 수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푹 숙입니다. 하지만 지아 씨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지아 씨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자가 자신의 동서였던 수진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수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염치불구하고 파들파들 떨며 비굴하게 웃어 보입니다. 형님, 아니 대표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설거지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아 씨는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이력서를 집어들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고는 피식 헛웃음을 짓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전직 약사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지아 씨는 이력서를 수진의 앞으로 툭 던지며 3년 전 수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때 수진이 그랬죠. 전문직은 몸이 상하면 사회적 손실이라고요. 지아 씨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주 우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전문직이라 몸 상하면 국가적 손실이라더니 이런 굳은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브랜드는 도덕성이 결여된 직원은 절대 채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수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허둥지둥 사라지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아 씨는 개운함을 느낍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결국 제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도심을 벗어나 공기 좋은 교외의 전원주택 단지, 잘 가꿔진 잔디마당에서 고소한 바비큐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지아 씨와 민석 씨가 새로 지은 2층 집 마당에서 오붓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숯불 위에서는 두툼한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그 옆에서는 예쁜 딸아이가 강아지와 뛰어노는 소리가 까르르 울려 퍼졌죠. 이 평화로운 풍경이야말로 지아 씨가 그토록 꿈꾸던,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진짜 행복의 모습이겠죠. 민석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굽느라 바쁘지만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호흡으로 상추에 싸더니 아내의 입에 쏙 넣어주는 모습이 여전히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자, 아해봐. 당신 요즘 너무 무리했어. 이거 먹고 힘내. 지아 씨는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남편의 사랑이 어우러져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은 맛이었죠. 지아 씨는 고기를 우물거리며 남편의 뺨에 묻은 숯검댕을 손으로 쓱 닦아줍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아 씨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웃고 살아. 그때 당신이 내 손 안 잡아줬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안 가. 민석 씨는 집게를 내려놓고 지아 씨를 와락 끌어안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고 진짜 용기를 낸 건 바로 아내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병실을 박차고 나올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 모두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민석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용기 내서 그 병실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때 당신이 참았다면 우린 지금쯤 서로 미워하며 지옥 속에 살고 있었겠지.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마당을 뛰어놀던 딸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달려와 안기자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 높이 퍼져나갑니다. 지아 씨는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선택했던 그날의 반란. 그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고, 핏줄이라 유세하며 착취하는 관계는 남보다 못한 악연이라는 걸 지아 씨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착하지만 강단 있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 주인공은 보란듯이 성공하는 이 통쾌한 결말. 지아 씨의 반찬 가게가 승승장구하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맛깔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활짝 웃는 지아 씨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미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참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지아 씨 가족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이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행복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